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노인의 모습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바로 생각이 나네요. 한 편이.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네. 인턴. 명작이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서. 네. 저희 아버지도 한 회사를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일을 이제 구하시려고 막 다니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 8년 정도 더 일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죠. 이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네, 언젠간 맞습니다. 일을 은퇴할 텐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인생을 또 살아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지혜라는 게 지식보다 더 위대하구나. 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잘 융화가 돼서 회사를 또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네. 극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굉장히 박권 선배님답지 않게 진지한 오프닝을. 평소에 제가 어땠는데요? 로버트 드니로 같진 않았습니다. 뭐 사실 저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분이 이제 인턴이 됐어요 다시. 자기 직장 찾으면서 이제 영화 주인공처럼 됐죠 뭐. 예, 네. 오랫동안 했던 방송이 개편됐습니다. 네. 그럼 박인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하는 거야? 영화 속에 나오는 죽음의 모습은 그렇게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슬픈 영화, 죽음 뭔가 슬프잖아요. 네. 슬픈 영화를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예고편만 봐도 이건 되게 슬플 것이다. 그 눈물도 많고 그런 거 보러 가면은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오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약간 조금 밝고 뭐 코미디, 뭐 해피엔딩 이런 네. 걸 좀 이렇게 찾는 편이라서 지금 막 떠오르는 거 뭐 죽음에 관련된 영화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보시는. 죽음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죠? 자, 명서 씨. 네, 날고 있니? 뭐가 보이니? 타이타닉. 이야, 타이타닉 하면서. 디카프리오 어디 갔어요? 디카프리오요? 디카프리오 어디 간 거야? 뭘 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에이. 예,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이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야,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런 사랑.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사랑 얘기를. 근데 노인인데 왜 사랑? 아니, 죽음으로 물어봤잖아요. 죽음을 물어봤으니까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숭고한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성 선배님은 그리고 아까 좀 노화는 슬픈 것이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대부분 영화가 그렇더라고요. 네. 네. 죽음에 관련된 영화는 항상 슬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강연 주제가 영화 속 노화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속의 노화와 죽음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명구 웰다잉 문화연구소장님 모시고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은 좀 인지적인 차원이고 편견은 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뭔가 느리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노인들은 왠지 냄새나고 그래. 이제 감정적인 게 실리면 편견이죠.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 있어요. 그 외모지상주의, 젊음지상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든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는 젊음이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외모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순수함과 진실을 찾는 눈. 이런 것들은 외모만 봐가지고는 안 보이는 것이죠. 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얼굴, 보이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뵀나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의 로드맵을 그리는 거였는데 제 세 번째 강의. 오늘은 좀 재미나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좋습니다. 영화 속에 나타난 노년과 죽음, 영화가 재현한 노화와 죽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그 영화에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죽는 건 슬프다. 그래서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을 짜기 위해서 일부러 보러 가는 사람도 있죠. 네네. 그죠? 그게 카타르시스도 되고 또 감동도 주기도 하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영화가 죽음을 그리는 방식 또 나이듦을 그리는 방식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감독들마다 또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웰다잉과 관련해서 영화가 어떻게 죽음을 그리고 있는가, 나이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제일 전형적으로 이 영화에 나타난 죽음의 모습은 슬픔이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혹은 숭고한 죽음 통해서 영웅적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그 불멸의 사랑이라든지 불멸의 영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죽음의 낭만화다. 낭만적으로 죽음을 그린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러브스토리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다 보셨나요? 아니면 이게 50년 넘어서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때 봤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못 보셨고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영화라 가지고 네.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저는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봤는데. 물론 나중에 봐요. 러브스토리 이제 음악만 저희는 유명합니다. 띠리리. 네,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네, 저희가. 그 혹시 저기 눈밭에 이렇게 딱 눕는. 그렇죠. 맞아. 그거죠. 네. 그 유명한 맞아, 장면. 맞아. 맞죠, 그거죠. 네. 예. 이게 스토리는 뭐 아주 간단한데 흔히 있는 거예요. 하버드 법과대학 졸업생인 올리버라는 남자 주인공과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니가 만나서 그런데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해서 이 올리버가 영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감동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돌보면서 죽음을 영원한 사랑으로 메꾸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랑의 영원함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화 아까 누가 타이타닉. 말씀하셨더라? 제가 말했네요. 네. 타이타닉 1997년 이것도 제법 오래됐죠. 97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것 역시도 근데 이거는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네. 네. 아까는 돌봄이 있었지만 네. 이제 얘기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침몰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회고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장면 보이시죠? 네. 네. 저게 난파된 배에 조각. 이제 이 조각에 네. 둘이 매달려 있다가 결국 이 하나 가지고는 두 사람이 살기는 어려우니까 네. 남자가 손을 놓게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나오잖아요. 명대사. 자, 어떠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여기 손 남성들 두 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손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와. 벌써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는데요. 그 선생님 믿지 않겠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네. 하와이로 갔는데 해변이 너무 얕은 거예요. 무릎도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엄청 많이 걸어 깊이 나갔습니다.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하와이 하는구나. 이렇게 멀리 나와도 해변이 얕네 했는데 네. 잠시 후에 물이 들어옵니다. 아. 정말 멀리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저 키도 빨리 작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다리가 안 되니까 제 목을 잡고 걸어 나가는데 우와, 저는 이제 저는 와이프 손을 놓는 순간
우와 이제 만약 우리 와이프가 살아나오면 저는 이제 끝나잖아요. 끝까지 손을 들고 나오는데 물 많이 먹었어요? 물 엄청 먹었어요. 먹고 겨우 나왔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와 제가 그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거셨구나. 거의. 타이타닉의 저 장면하고 좀 많이 비교되네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살아나와서 그러지. 그러지 살려고 노력을 했죠. 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이걸 보고 그 주인공들만 이 죽음을 헌신적 죽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타닉에는 선장, 1등 항해사, 또 밴드 리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 비극적 영웅주의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하는 것은 비극적이지만 감동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전형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이 죽음을 재현하는 전형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학적으로 영화 미학적으로 봐도 저 타이타닉도 보여주듯이 침몰하는 장면이 단순하게 막 어마어마한 혼란인 것 같으면서도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참혹한 장면과 공포와 대비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이 비극적인 영웅적 죽음, 희생적 죽음이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인기를 얻느냐. 안 보신다고 했지만 나는 좀 슬퍼서 싫다 이런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잖아요. 왜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공감이 돼서 그런가 할까요? 무슨 공감이 될까요? 바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넘어서고 싶은가 우리는? 그럼 바로 그런 그 유한성을 넘어서려면 불멸의 사랑, 그 숭고한 희생 이런 것들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헐리우드의 내러티브가 만들어낸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죽음. 영웅적 죽음인데 글래디에이터 다 보셨죠? 네. 작년에 2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2도 보셨어요? 네, 예,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좋았고. 이건 2000년이니까 다 보셨잖아요. 이 죽음은 헌신적 희생보다는 장렬한 죽음 같아요. 그죠?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만나러 사후세계 밀밭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숭고한 죽음, 장렬한 죽음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쟁 영화에서 이런 거 많죠? 네.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런 것들 많아요. 단순히 그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이런 거. 여기 주인공 막시무스는 뭘 위해서 죽어가는 건가요? 장렬한 죽음은? 조국을 위해서입니까? 가족들. 그때 로마였는데 복수. 네. 그죠? 자기 가족을 죽인 복수. 예. 그다음에 그 글래디에이터를 잔인하게 그 죽음을 도구화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의의 복수.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복수구나. 그래서 이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장렬한 죽음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슬프지만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뭐야? 슬프지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초월에 대한 믿음, 자기 한계성에 대한 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 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화들이 이런 영웅적 죽음, 헌신적 죽음, 희생적 죽음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울면서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죽음의 낭만화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문제도 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현실은 이렇게 평온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좀 고통스럽고 네. 혼란스럽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덮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손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둘이 있다가 둘이 다 희생되기가 그게 더 현실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당연히 손을 놓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아름답지 않은데 현실은 그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 실제로 뭐 조국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또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수 있다. 또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서 또 연인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아름답게 그려지긴 하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그려진다.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인데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보이잖아요. 차라리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우리가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 감성의 좀 과잉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한계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죽음에 낭만하는 대부분 영화에서 많은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틀의 영화. 낭만은 낭만한데 죽음을 가볍게 또 명랑하게 그리는 영화 버킷리스트. 이건 보셨어요? 봤어요. 네. 저는 봤는데 기억이 썩 그렇게 많이 남는 나진 장면인데요. 않았어요? 네. 이게 버킷리스트 뭔지 아시죠? 네. 죽음을 자기가, 앞두고 네. 그 하고 싶은 목록을 거. 만들어서 네. 그걸 하고 싶은 것. 뭐 죽기 전에 1년 있다면 뭐 하고 싶냐, 한 달 있다면 뭐 하고 싶냐, 하루가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이 영화도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억만장자 사업가인 에드워드라는 주인공과 자동차 정비공 카터가 병실에서 만나요. 그래서 둘 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버킷리스트를 찾아가지고 그런 여행을 떠나요.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자동차 경주도 해보고 문신도 새기고 뭐 여기저기 해외여행을 하고 이런 모습을 명랑하게 가볍게 그리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남은 여생을 가볍게 못 해본 일들을 하면서 즐기는데 실제로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가볍지만 또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의 계기다. 이런 걸 보여줘요. 뭐냐면 죽음을 이제 1년 정도 납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이 백만장자는 돈을 버느라고 가족을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아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관계 회복이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된 카터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진심으로 아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 회복할 수 있다.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질문하면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처음 만난 병실에서 죽음을 앞둔 친구와 끈끈한 우정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는 죽음이 참 명랑하게 다뤄지는데 실제 그 아래 깔려있는 주제는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이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새로운 방식이죠. 이것도 낭만화의 방식이긴 하지만 다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낭만화하는 방식은 이렇게 봤고, 그러면 노년을 영화들이 어떻게 봤는가도 좀 몇 개 보겠어요? 인턴. 네. 좋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인턴 하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인턴을 한 게 아니라 네. 다른 회사에 가서 이제 재취업을 하셔서 했는데 뭐 그때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좀
그만했으면 했죠. 네. 너무 힘드시니까 네. 이제 충분히 그동안 전에 회사도 한 30년 근속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되게 즐거워하시고 그 일을 하던 분이니까 안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그 괴리감과 그 고통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이 인턴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이제 70세에 은퇴한, 남자 주인공, 벤 이야기인데, 뭐,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노인, 은퇴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턴으로 취업한 회사가 온라인 패션몰이었어요. 2015년이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패션 쇼핑몰은 뭐예요? 굉장히 그 첨단 쇼핑 방식이잖아요. 근데 70세의 노인이 거기 들어가서 어정어정하면 뭔가 안 맞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많은 도움을 CEO부터 그 사원들이 받게 되죠. 네. 이 노인으로부터. 그 노인의 여러 가지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이 노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인이라고 모든 걸 놓는 게 아니다. 열정과 여전히 성장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CEO든 그 다른 직원들과 같이 따뜻한 관계 맺음도 하고 소통의 매개 노릇을 하고 이런 그 좋은 모습들을 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볍게 명랑하고 경쾌하게.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노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이 아래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감독이 의도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노년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은 좀 인지적인 차원이고 편견은 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뭔가 느리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노인들은 왠지 냄새나고 그래. 이제 감정적인 게 실리면 편견이죠.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 있어요. 노인들은 욕망이 없다. 욕망이 쓰러져 갔다. 또 혹은 욕망하는 모습은 좀 볼썽사납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어떠세요? 네, 좀 뭐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다 사람이고 뭐 나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성욕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돼요. 다행이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노인이 사실 그 쇠락하는 것, 기운이나 동작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저 젊은 사람도 30대, 40대, 50대도 다 사람마다 큰 편차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여성 노인에 대한 편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성 노인, 여성 노인 또 다르잖아요. 남성 노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여성 두 분 말씀하시면 남성 노인 이런 떠오르는 거. 약간 고집스러울 것 고집스러움. 같다. 네. 뭐 꼰대 같은 거. 예, 맞아요. 네. 그 전형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 지하철 타면 그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괜히 소리 지르고 아니면 너 일어나 뭐 이러고. 약간 옛날 사람이니까 뭔가 남자가 뭐 하는데 여자가 어디 뭐 이런 거 할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예, 있죠. 그런 분들 있을 거고 옛날 사람들 보면. 여성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약간 억척스럽다. 억척스럽다. 희생하는 엄청 희생하는. 네, 희생하는 그런. 또 어떻습니까? 여성 노인들. 벌레도 잘 잡으시고 뭐 강하다.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여성들의 경우는. 네, 웬만하면 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편견도 있고, 근데 제일 공통적으로는 나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 평가, 그죠?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다든지, 또 허리가 구부러졌다든지. 네. 이 외모 평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이 배도 나오고,
네. 또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외모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가능해요? 평가 안 하기? 네. 어때요? 저희는 그나마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네. 평가보다는 그 내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네. 솔직하게 이제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안 할 이제 수가 평가를 안 할 없는 수가 것 같아요. 없는 네. 경우가 그러죠. 생기는 가장 경우가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가장 잘 보이니까 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네.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우리가 그 노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꾸 혐오하거나 혐오까지 나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경우 이게 심하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경우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성형이 많이 된다든지 또 외모 순위기 매기기라든지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비포 애프터 뭐 이래가지고 네. 이 젊음에 대한 젊은 외모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넘어설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게 있어요. 몇 가지로. 그 외모 지상주의, 젊음 지상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든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역시 외모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저도 주름살 생기고 이러면 또 머리 빠지면 제가 싫거든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는 젊음이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외모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순수함과 진실을 찾는 눈. 이런 것들은 외모만 봐가지고는 안 보이는 것이죠. 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귀. 뭐 이런 거. 귀는 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얼굴, 보이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외모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이제 돌봄과 관련된 것. 여기 죽음이 아니라 죽어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감이라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과정 얘기겠죠. 그것과 돌봄의 과정의 이야기예요. 아무르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프랑스 영화인데 이거는 파리에 사는 두 은퇴한 그 음악 전공 교수들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그걸 돌보는 남편 그러면서 오랫동안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립돼 가는 거죠. 부부만 살게 되고 이제 장보기도 어렵게 되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게 되고 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하니까 나를 차라리 안락사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결국 그 영화에서 실제로 베개로 눌러서 안락사를 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 영화인데 이거는 뭐예요? 앞에 우리가 봤던 죽음의 낭만화하고 전혀 다르게 죽음에 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리는 영화예요. 한 10년을 중풍으로 앓고 쇠락해가고 못 움직이고 기저귀 차고 화장실 못 가고 하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노년기의 고립, 가족과의 단절, 간병의 어려움, 그 다음에 조력사의 이슈. 그죠? 의사 조력사든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든. 근데 이것이 그냥 꾸미지 않고 잔잔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타나는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은 낭만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서서히 쇠퇴해가는 몸, 그다음에 그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다음에 존엄성의 상실, 내가 나를 돌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저귀 차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일본은 노인 기저귀가 아이들 기저귀보다 훨씬 매출이 커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도 아마 거기 이제 다가가고 있을 거예요. 기저귀 매출량이 노인용 기저귀가 아동용 기저귀보다 많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죽는 사람의 숫자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외출이 어려워지고, 우리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고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바깥에 외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걸어서. 네. 이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도 안 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상태가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이 한계를 그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가끔씩 돌보지만 실제로 돌보는 것은 남편이죠. 결국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을 안락사시키고 본인도 죽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게 돌봄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well aging, well dying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걸 aging in place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70%에서 80%의 사람들은 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상상 젊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해 본다면 뭔가 집에서 조용히 집에서 자는 조용히 자다가 네. 자다가 왜 자다가요? 고통스럽지 없이. 않게. 네. 고통스럽지 않게. 저는 애들하고 파티하면서 애들하고 파티하면서 파티 같은 죽음을. 파티 같은 죽음. 아빠 이제 간다잉. 너희들 재산 얼마 안 나중에 보자. 물려줬으니 다음에 보자. 아빠 먼저 간다. 울지 마라. 뭐 또 이렇게. 어떠세요? 저는 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집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를. 집에서 병원이 아니고. 예,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보세요.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100명 중에 75명. 와, 굉장히 많군요. 현실하고 거꾸로예요. 그죠? 희망하는 사람과 근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어려워요.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 미음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에 그러면 응급실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가족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낮에는 의사를 뭐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도 없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희망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 병원으로 가게 되죠. 미리.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자막자막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 노화, 노년을 그리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영화를 본 이유는 영화라는 게 우리한테 친숙한 매체예요. 그렇죠? 텔레비전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친근한 매체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건 영화건 간에 우리들의 인식, 우리 사회의 인식을 앞으로 멀리 나가지도 않고 한 반발짝 좀 떨어져서 따라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어떤 영화는 반발짝 좀 앞서 나가는 거죠. 어떻든 그 노년과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들이 그거는 우리의 희망과도 가지고 담고 있잖아요. 낭만화라는 게 꼭 그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영원한 사랑,
그럼 못 가져보고 하기 어려운 거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웅적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웅적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로도 받고 또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우리의 한계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는 단순히 죽어감을 그 현실적으로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낭만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실제 가볍지만 또 친숙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삶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영화에서 노화와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던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만나요.